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11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르 꼬르비제의 국립서양미술관입니다. 원래 꼬르비제의 주요 작품들은 프랑스와 인도, 그리고 브라질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국과 일본 하나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국립서양미술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옆 동네 나라에 있는 꼬르비제 작품인데 이것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서양미술관은 일본 현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었으며 20세기와 21세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일본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꼬르비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사람들과 함께 인증샷 찍기 좋아하는 꼬르비제가 일본에서 찍어서 남긴 사진 중 찾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꼬르비제와 관련된 사진을 많이 뿌려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의 한 장면입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무라이가 고작 선택한 것이 할복이라면 그 기백 버리겠습니다. 이 국립서양미술관을 통해서 일본 사무라이의 허상을 벗기듯 일본 현대 건축의 민낯을 보고 싶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은 숙소였던 머스타드 호텔 시부야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부야는 1996년, 2007년에 이어 2019년에 세 번째여서 길이 꽤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편할 것 같아 숙소를 잡았는데 2020년에 올림픽이라고 해서 시부야 재개발을 해서 아는 길이 완전히 꼬여져 버려 엄청 헤맸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시부야를 다 뜯어 고쳤지만 올림픽이 연기되어서 어떡하나요? 지금 상황이면 2021년 올림픽도 힘들 것 같은데요. 쯧쯧. 도쿄는 당연히 뚜벅이로 답사를 다녔습니다. 호텔에서 야마노테선을 타고 1시간 정도 우에노로 가시면 거기에 국립서양미술관이 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우에노역에서 내리셔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국립서양미술관이 있고 왼쪽에는 도쿄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은 당연히 이 콘텐츠에서 열심히 다루겠지만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 왜 꼬르비제의 건물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이 도쿄문화회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말미에 이 도쿄문화회관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전 설명한 길을 따라오시면 이렇게 우측에서 국립서양미술관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봐서는 어디가 꼬르비제가 디자인한 건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사한 이날은 모네 특별전을 국립서양미술관에서 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모네 사랑은 한국인들이 고흐를 좋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일본식 인도교라는 작품을 모네가 남겨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갤러리는 모네를 대부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유명 미술관이 꼭 잭슨 폴락의 작품을 거는 것처럼요. 국립서양미술관 서측 이쪽에 붙어 있는 것은 국립서양미술관 증축 부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의 증축은 1979년 꼬르비제의 제자라는 마야카와 코니오가 꼬르비제의 설계로 나중에 지어진 강당과 사무동을 철거하고 신관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이 부분을 증축한 것인지 1998년 지진을 대비하여 지하 면진 구조를 다시 건축하였을 때
같이 증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남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 서측 모퉁이 붙어 있는 것과 유사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애초에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았네요. 굳이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을까 하네요. 위의 창문을 통해서 이 계단 위를 살펴보니 계단을 올라오면 앞에 공간도 넓고 꼬르비제 스타일의 벤치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계단은 입구 그리고 서측에 있는 계단은 출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단 앞에는 그 흔하다는 로댕의 작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또 반대편에도 다른 로댕의 작품이 놓여 있네요. 국립서양미술관 외부 마감입니다. 이 마감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콘크리트 판넬 위에 녹색 자갈을 깔아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꼬르비제는 자기 특유의 노출 콘크리트를 쓰지 않았을까요? 일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 노출 콘크리트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되지도 않은 마감을 쓴 걸까요? 원래 처음 국립서양미술관이 지어졌을 때는 이런 자갈 콘크리트 판넬이 아니었다는데 당시에 무슨 재료를 썼는지 당시의 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가장 오래된 국립서양미술관 외부 사진이 1959년 개장 초의 사진인데 이 사진도 흐릿해 확대해봐도 지금의 자갈 콘크리트 판넬 마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멍청한 외부 마감을 마야카와는 과연 스승한테 허락을 받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측 아래의 필로티 및 천장을 보면 외부 마감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자갈 콘크리트 판넬을 덧붙인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출 콘크리트는 비슷한 유니테 다비타시옹에서 쓴 노출 콘크리트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이네요. 이 정도 마감이면 노출 콘크리트를 외부에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 보기 흉한 외부 마감이 쓴 걸까요? 마에카와. 이제 국립서양미술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국립서양미술관 동측과 북측 인면은 깜빡 잊고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흑흑. 국립서양미술관 단면 모델이 있어서 이 공간을 설명하기에 편할 것 같아 올려놓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을 들어가시면 여기가 로비입니다. 로비입니다. 그냥 좀 절진한 스타일의 평범한 로비 공간으로 보입니다. 로비를 좀 더 안쪽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타일 바닥은 빌라 사보아에서 꼬르비제가 사용한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꼬르비제라면 저렇게 엇갈리게 타일 바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격자 그리드 스타일로 깔지 않았을까요? 로비 안쪽에서 남측 계단을 바라본 것입니다. 날씨가 꽤 더웠는데 모네전은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이 보려고 긴 줄을 섰더라고요. 이왕 온 김에 모네전을 보러 가야겠지요. 이쪽으로 가지면 모네전이 열리는 기획 전시실 입구가 나옵니다. 근데 모네 작품이 다 소품이라서 실망이었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림을 보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내부의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한번 훑어보고 그냥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획 전시실 앞쪽 홀입니다. 전시실 입구는 다른 쪽 출구인데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립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꼬르비제가 아닌 일본 건축가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벽 쪽은 1997년에 증축한 걸까요? 그렇다면 더 헷갈립니다. 기획 전시실의 위치가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쪽일까요? 1997년에 지하 면진 구조로 재개장하면서 기획 전시실을 개장했다고 하니 결국 기획 전시실과 이 홀은 꼬르비제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 전시실을 나오면 바로 위쪽 계단을 올라가면 기념품점이 나옵니다. 그래도 명색이 꼬르비제가 설계한 건물인데 기념품은 거의 대부분이 모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인들이 기념품 잘 안 사는데 모네는 정말 인기인가 봅니다.
이게 꼬르비제의 건물이라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중앙호를 보기 전까지 정말로 이 건물에 대한 배신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태껏 한 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중앙홀에 위치한 천창을 한번 보세요. 이 천창을 보기 전까지 일본 현대 건축가들이 모더니즘 건축에 왜 그렇게 강점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모더니즘 건축 형성기에 일본 전통 건축이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일본 건축가들이 잘 발전시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천창을 보기 전까지는요. 안도다다오의 바다의 교회 천창입니다. 아까 전 보았던 국립서양미술관의 천창 가운데 십자가 형태의 보들과 빛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인버전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다다오가 루이스칸이 미처 실현시키지 못하였던 후보 유대교회당의 천창 계획안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다오가 꼬르비지에보다는 루이스칸의 건축을 잘 베껴서 유명해졌다고 여태껏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국립서양미술관이 바로 일본 현대 건축의 진정한 씨앗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물인데 솔직히 이 작품을 일본인들이 꽁꽁 숨겨놓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 지어질 때부터 외벽을 이상한 것으로 바꾸어 꼬르비즈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여기저기를 들쑤셔서 증축을 해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도쿄문화회관을 나중에 설명할 때 더 씹어보겠습니다. 중앙홀 천창의 외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단면 모델로 보면 여기가 바로 중앙홀 천창 부분입니다.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은 거의 정남 방향에 가깝게 향하고 있습니다. 꼬르비제는 건축이 세워지는 사이트의 태양의 궤적과 고도를 정확히 고려하여 천창을 위치시킵니다. 즉, 삼각형의 넓은 부분인 북측 방향에만 실제로 열린 창을 두어 남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의 태양빛이 아니라 은은한 바깥쪽 북쪽의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간접 조명처럼 내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 조명 방식이야말로 꼬르비제의 시그니처 태양광 조명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국립서양미술관 중앙홀 내부를 한번 볼까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램프, 즉 경사로입니다. 이 경사로는 두 번이나 꺾여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경사로가 길게 세 개가 엇갈려 있습니다. 램프를 한번 따라 올라가 볼까요? 램프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시선이 다다른 중앙홀의 모습이 변화해 갑니다. 이게 바로 꼬르비제 램프의 위력이죠. 헤헤. 드디어 중앙전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앙전시실은 얼핏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중간 커뮤니티 층에서 한 층을 두 개층으로 나눠 쓰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내부 2층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간접 조명창입니다. 인공 조명을 최대 한도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꼬르비즈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단면 모델을 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 조명창 공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꼬르비즈의 건물을 보러 온 사람에게는 이 공간을 공개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앙전시실에서 2층으로 나눠진 아래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꼬르비제의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아마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 부분의 마감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한 지 70년 가까이 지나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립서양미술관은 리노베이션 할 때마다 다른 건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존이 엉망인데 이 건물을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번 계속 세계유산 등재에 실패했다고 하네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끔찍한 것은
꼬르비제 제자라는 마야카와 쿠니오라는 작자가 설계한 국립서양미술관 심관입니다. 갑자기 알바 알토의 천창을 베낀 것 같은 이 공간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꼬르비제 제자 맞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마야카와의 폐악질은 실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신관 바깥쪽은 녹색 유리 타일로 마감을 했을까요? 그냥 이 건물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마에카와 쿠니오가 바로 꼬르비제 왼쪽에 앉아있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양력을 보아하닌 1928년에 이미 꼬르비제의 사무실에 취업하여 일본인 최초로 꼬르비제 제자로 된 사람으로 유명했답니다. 근데 저는 국립서양미술관을 답사하고 정말 이 사람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립서양미술관 건너편에 있는 저 도쿄문화회관을 마야카와 쿠니오가 설계했습니다. 근데 꼬르비제 건축을 좀 아는 이들은 금세 눈치챕니다. 꼬르비제의 찬디가루 정부청사와 비슷하다는 것을. 도쿄문화회관 내부를 들여다볼까요? 얼핏 봐도 꼬르비제의 건축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오디토리움의 인면입니다. 데스틸의 몬드리안 작품을 닮은 이 인면은 역시 꼬르비제의 건축을 연상시킵니다.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인면 재료, 국립서양미술관에서 비슷한 것을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자갈 콘크리트 판넬입니다. 이 재료가 마야카와의 시그니처 재료인가요? 꼬르비제의 노출 콘크리트처럼요. 꼬르비제의 시그니처 공간인 램프도 역시 있어야겠죠? 마야카와 노출 콘크리트는 꼬르비제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 마감을 했네요. 근데 바닥의 타일은 꼬르비제처럼 격자 그리드 패턴으로 타일 마감을 하지 않고 엇갈리는 방식으로 했네요. 국립서양미술관처럼 말이죠. 도쿄문화회관의 좀 특이한 공간이라면 램프를 내려오면 바깥쪽 해자같이 보이는 수공간이 있다는 정도. 제가 마야카와의 다른 작품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이 공간 수법이 그의 시그니처 공간 스타일인지는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슬픈 것은 뭔지 아세요? 한국에도 이 도쿄문화회관을 닮은 건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근 씨가 설계한 남산 자유센터, 지금은 남산 자동차 극장으로 쓰이는 그 건물입니다. 저는 이게 꼬르비제의 찬디가루 정부청사를 베낀 것으로 배웠습니다. 뭐 베낀 것이니까 꼬르비제의 것이든 마야카와의 것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잘 베끼는 것보다는 양심 있게 자기식으로 잘 베끼는 것은 50보 100보라고 해도 좀 낫지 않을까요? 다시 국립서양미술관 중앙홀 천창을 보자고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을 인버전 시켜볼까요? 테네처럼요. 킥킥. 아까 전 인버전 시킨 국립서양미술관 중앙홀 천창과 바다의 교회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다다오가 영감을 얻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사실 다른 다다오의 작품과는 달리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저도 정말 우연히 이 작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그럼 다다오를 유명하게 만든 빛의 교회는요? 제 상상력이 지나친 것인가요? 국립서양미술관 중앙홀 천창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벽의 십자가 창은 국립서양미술관 중앙홀의 천창을 인버전 시켜서 벽처럼 세운 것과 똑같지 않나요? 정말 다다오는 칭찬해 줄만 합니다. 아주 잘 베끼거든요. 이렇게 베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꼬르비제의 국립서양미술관에 대한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유럽 이외에 꼬르비제가 설계한 작품들은 실제로 한국에서 가기 힘든 브라질과 인도에 있답니다. 유럽 말고 다른 대륙에서 꼬르비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바로 우리나라 옆 동네에 있는 나라,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잘 보존한다는 나라에서 그
그 귀한 꼬르비즈의 작품을 난도질하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다다오, 같은 건축가는 박살난 꼬르비즈의 건축 속에서 무언가를 하나 얻어서 결국 세계적인 건축가로 발돋움하네요. 부럽습니다. 다다오. 이번 콘텐츠는 망했네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